김재훈이 백두를 처음 만났을 때는 목포에 이사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초봄이었다. 당시 그는 퇴직 후에 공백기를 보내며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고 삶에서 어떤 감정적 연결고리도 없는 듯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동물보호소에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어린 진돗개는 말없이 그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그렇게 백두는 그의 집에 들어왔고 그날 이후로 두 존재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었다. 백두는 여느 진돗개처럼 똑똑하고 충직했으며 동네에서 자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산책을 나서면 지나가는 이들이 정말 잘생긴 개네요 라며 말을 걸곤 했다. 김재훈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백두를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살아있는 인격체로 대했다. 아침마다 직접 만든 밥을 주고 함께 산책하고 장을 볼 때는 백두를 데리고 가 주변에 매번 자랑했다. 백두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늘 곁을 지켰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그의 삶에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다. 박수진은 김재훈보다 5살 어렸고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공통의 관심사로 인해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수진은 처음에는 백두를 귀여워하며 사진을 찍고 SNS에 자랑처럼 올리기도 했다.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백두는 인기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깔끔하고 효율적인 삶을 중시했고 개털이나 냄새, 주기적인 돌봄이 번거롭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백두가 있는 공간을 피하고 집안 청소에 집착하며 김재훈에게 은근한 압박을 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예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그 불편함은 관계 속에서 커다란 틈을 만들었다. 그 사건은 그렇게 갑작스러웠다. 김재훈과 백두가 산책 중 교차로를 지나던 순간 예기치 못한 차량이 빠르게 돌진했고 백두는 김재훈을 밀치고 대신 충격을 받았다.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냉혹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해 후반신 마비. 수술은 의미 없었고 평생을 기어다니며 살아야 한다는 말에 김재훈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백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죄책감과 미안함이 그의 마음을 뒤덮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실에 함께 있었지만 그 눈빛은 처음 봤던 따뜻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재훈이 치료비를 내는 걸 지켜봤고 백두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그저 적응하느라 그렇겠거니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김재훈은 직접 백두를 씻기고 위생용 기저귀를 갈아주고 온몸으로 돌보았다. 그는 인터넷에서 반려동물용 휠체어 정보를 찾고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수지는 점점 더 멀어졌다. 퇴근 후에도 방에만 있고 백두가 지나가는 자리엔 인상을 찌푸렸으며 무심코 흘리는 말 속에는 냉소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김재훈은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생각했기에 그녀와 함께 백두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수지는 점점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 생활은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생각은 곧 결정으로 이어졌다. 휴가 계획이 논의되던 중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백두 때문에 내 시간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 김재훈은 침묵했다. 그의 입안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도 직설적이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덧붙였다. 당신이 걔를 선택한다면 나는 떠날 거야.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통보였다. 그녀는 이미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재훈은 백두를 데려온 순간의 기억이 떠올랐다. 상자 안에서 떨고 있던 조그마한 몸, 사람 손길에 놀라 눈을 감던 모습, 그리고 안아주자마자 안정을 되찾던 그 따뜻한 무게. 그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돌봄에 지쳐 있었고 그녀의 말처럼 휴가도 못 가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포기해야 하는 날이 반복되며 감정적 지탱력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수지는 짐을 쌌다. 그러나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대신 김재훈에게 제안을 했다. 우리가 둘 다 원하는 삶을 계속 살기 위해 이번만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자. 그녀는 조용히 백두를 가리켰다. 그날 밤 김재훈은 백두 옆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백두는 조용히 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눈을 감으려 했지만 수많은 장면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백두와 함께한 수많은 아침, 산책길,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던 그 짧은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두가 그를 위해 대신 다쳤던 그 순간, 그는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다. 해가 뜨고 커피 향이 주방을 채우던 아침, 수지는 이미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김재훈은 그저 조용히 백두를 안고 차에 탔다. 백두는 그 품에 기대어 모든 것을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김재훈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저 도심에서 멀어지는 길, 사람들이 드물고 흔적이 쉽게 사라지는 곳. 오수지는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고 김재훈은 뒷좌석을 통해 조용히 백두를 바라보았다. 침묵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차량은 점점 속도를 줄여갔다. 김재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자신을 속였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여정이 끝나면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결국 그는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껐다. 그 순간 백두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곧 마주하게 될 세상은 너무도 차가웠다. 백두가 집안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사고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갈라져 있었다. 이전의 백두는 김재훈의 삶을 설명하는 존재였고 그의 선택과 성향을 드러내는 상징에 가까웠다. 진돗개라는 사실은 충직함과 책임감의 표식처럼 여겨졌고 백두를 키운다는 것은 스스로를 단단한 사람으로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같은 존재는 전혀 다른 언어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이 불러오는 감정은 달라져 있었다. 김재훈은 백두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되새겼다. 그것은 다짐에 가까웠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주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일상은 그의 의지와 다르게 흘러갔다. 백두를 중심으로 한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많은 조율을 요구했고 그 조율의 부담은 고스란히 김재훈에게 쌓여갔다. 박수진의 시선은 점점 계산적으로 변해갔다. 그녀에게 백두는 더 이상 감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변수,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 관리가 필요한 항목 중 하나로 재분류되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분명한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기준은 효율과 손실, 그리고 감정의 소모에 관한 것이었다. 수지는 김재훈이 백두를 위해 쓰는 시간과 비용을 조용히 기록하듯 인식했다. 치료와 관리,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부담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숫자로 환산되었다. 그 숫자들은 감정과 분리되어 있었고 그래서 더욱 냉정했다. 그녀는 이 관계가 자신에게 무엇을 주는지 그리고 무엇을 빼앗는지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 비교에서 백두는 점점 불리한 위치로 밀려났다. 김재훈은 수진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는 없었다. 그는 갈등을 피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벌고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쪽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간이 편히 되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었다. 백두의 존재는 말없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 주는 압박은 점점 커졌다. 이전에는 백두가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꼈던 김재훈은 이제 그 안정감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을 함께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배신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처럼 통제되지 않았다. 수지는 점차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게 되었다. 직접적인 비난이나 거친 표현은 없었지만 선택의 방향을 유도하는 방식은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강조했고 그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상기시켰다. 그 안에는 여유와 이동, 계획된 미래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모든 요소에서 백두는 자연스럽게 제외되었다. 김재훈은 두 세계 사이에 놓여 있었다. 한쪽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백두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현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길 기대했던 수진이 있었다. 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동시에 선택하지 않는 것 또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 회피는 점점 더 큰 무게로 돌아왔다. 백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오히려 김재훈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요구가 없다는 사실은 책임의 크기를 줄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결정을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김재훈은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수진에게 백두는 감정의 대상이 아닌 문제였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고 해결되지 않으면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그녀의 판단을 지배했다. 그녀는 자신이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여겼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다. 사회는 이미 그런 선택을 용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재훈은 수진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괴로워했다. 비용은 실제로 늘어나고 있었고 일상의 제약도 분명히 존재했다. 그는 이상적인 선택과 현실적인 선택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지만 그 균형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 관계에서 백두는 말할 수 없는 존재였고 그 침묵은 양쪽의 갈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수지는 백두를 통해 김재훈의 선택 기준을 시험하고 있었고 김재훈은 그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반려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재훈의 확신은 조금씩 마모되었다. 처음에는 분명했던 다짐이 점점 조건부로 바뀌었고 그 조건들은 수진의 논리와 현실적인 계산에 의해 설정되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얼마나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옳은 선택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를 수지는 그 질문들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이었고 그 삶의 불확실성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백두는 그 불확실성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관리가 필요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언제든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존재. 그녀는 그런 요소를 자신의 미래에서 제거하고 싶어 했다. 김재훈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침묵은 일상이 되었다. 그 침묵 속에서 결정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그는 그 방향을 직시하지 않으려 했고 대신 하루하루를 넘기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넘겨진 하루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백두의 존재는 여전히 김재훈에게 의미 있었지만 그 의미는 점점 무게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그 무게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모순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결국 선택의 순간을 미루는 결과로 이어졌다. 수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태도는 점점 명확해졌고 그 명확함은 김재훈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 선택의 유예기간은 끝나가고 있었고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만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백두의 가치는 이미 한 차례 제정이 되었다. 더 이상 가족의 상징이 아니라 결정의 대상이자 선택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 재정의는 말없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더욱 잔인했다. 김재훈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막을 힘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김재훈은 그날 아침 일찍 눈을 떴다.
머릿속이 맑지 않았고 몸은 무거웠다. 전날 밤 박수진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단호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고 했다. 그의 침묵은 동의로 간주되었고 그녀는 곧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떠나는 건 그녀가 아니라 백두였다. 그 사실이 너무 명백했기에 김재훈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백두를 위해 준비한 담요를 조심스레 접고 물과 약을 챙겨 작은 가방에 넣었다. 그것은 마치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모두가 다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백두 혼자 아픈 게 낫다고. 하지만 마른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다. 침묵만이 방 안을 지배했다. 자동차에 오르기 전까지도 김재훈은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백두는 여느 때처럼 그의 옆에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했다. 김재훈은 그 표정을 볼 수 없었다. 대신 고개를 돌려 박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표정에는 흔들림도 미안함도 없었다.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 차는 도심을 벗어나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하고 지나가는 차량도 드문 외곽도로. 낯선 장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끝이라는 직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김재훈은 내내 말이 없었고 수진도 휴대폰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두는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김재훈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한참을 달린 후 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다고. 김재훈은 차를 갓길에 세웠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모든 소리가 멎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문을 열고 백두를 안았다. 손끝에 남은 체온이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에도 그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몸은 그 무너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박수진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렸다. 시간이 아깝다는 듯 조급함이 느껴졌다. 김재훈은 몇 걸음 물러서더니 뒷문을 닫았다. 백두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 낯선 장소에서도 당황하지 않았고 그저 익숙한 냄새를 따라 주변을 살폈다. 김재훈은 한참을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때 박수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이제 늦겠다. 그 말에 김재훈은 마치 최면에서 풀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차로 돌아왔고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거는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움직였다. 백미러에는 점점 멀어지는 백두의 모습이 작게 비쳤다. 김재훈은 그 모습을 외면했다. 대신 앞만 보며 차를 몰았다. 백두는 그 자리에 남겨졌다.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익숙했던 목소리가 사라졌고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었다. 그 공백은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차가운 공기, 낯선 냄새,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 백두는 혼자였다.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였다. 박수진은 차 안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따랐다고 생각했다. 김재훈은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방금까지의 모든 일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긴 악몽이었는지 구분되지 않았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도심에 들어서자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상점은 밝은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김재훈의 세상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수진을 집 앞에 내려주고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 돌아가는 길이 어딘지, 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운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밤, 김재훈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익숙했던 소리들이 사라진 공간은 낯설게 느껴졌다. 백두의 자리에는 담요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담요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수많은 기억이 그 위에 얹어 있었고 그 기억들이 무게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백두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그 눈빛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고 김재훈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김재훈은 멈춰 있었다.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결과를 만들었으며 이제 그 결과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하지만 명확함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명확함은 죄책감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백두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었다. 존재는 사라졌고 기억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기억은 위로가 아닌 짐이 되었다. 김재훈은 자신이 선택한 삶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늦었고 돌이킬 수 없었다. 김재훈의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출근했고 퇴근 후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하는 집안의 공기에는 무언가 빠져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고 심지어 수진조차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재훈은 침묵 속에서 그 결핍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백두가 사라진 공간은 너무도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처음 며칠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성숙한 선택이라고 믿으려 했다. 수지는 여전히 곁에 있었고 두 사람은 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관계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화가 끝난 후 남는 침묵의 길이는 점점 길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김재훈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습관처럼 백두의 밥그릇을 찾았다. 그릇은 여전히 싱크대 옆에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 순간 김재훈은 그릇을 들고 주방 바닥에 가만히 앉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릇을 바라보았다. 시간은 흘렀고 불은 꺼지지 않은 채 켜져 있었다. 그 밤, 그는 처음으로 수진에게 아무런 인사도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수진은 무언가를 눈치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며칠간 김재훈은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다. 출근길에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했고 퇴근 후에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점점 조심스러워졌고 둘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흘렀다. 마치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서로를 피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 누구도 먼저 꺼내려 하지 않았던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주제가 하나 있었다. 그러던 중 김재훈은 출근 중 신호 대기 중이던 교차로에서 마주친 광경에 눈을 뗄 수 없었다. 도로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버린 듯한 강아지가 교통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취급받으며 쫓기고 있었다. 차창을 닫아도 들리는 경적 소리, 운전자들의 짜증 섞인 손짓, 그리고 강아지를 피하려는 차량들. 그는 한참을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일 수 없었다. 뒷차의 경적이 울리고 나서야 비로소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책상에 앉아 문서를 보는데도 그 도로 위의 강아지가 계속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었다. 그 장면은 그의 마음 어딘가를 찔러댔고 그 찔림은 점점 깊어졌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지역 보호소나 유기견 센터의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가 찾는 것이 백두인지 아니면 자신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수진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말없이 저녁을 준비했지만 그날따라 식탁은 차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 머물렀고 서로를 피했다. 김재훈은 백두가 있던 공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그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휴대폰 메모장에 짧은 글을 남겼다. 버려진 존재는 돌아갈 곳이 없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향했다. 백두를 마지막으로 보낸 그 장소로 그곳은 그대로였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 낯선 자취 하나 남지 않은 공간. 그러나 김재훈의 눈에는 너무도 생생했다. 그날의 백두, 그 침묵, 마지막 눈빛. 그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단지 발밑의 그림자가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것만이 시간의 흐름을 증명해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라디오를 틀었다. 뉴스에서는 유기견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려지고 있었다. 김재훈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백두도 그중 하나로 기억될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었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라디오를 껐다. 박수진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도 알았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김재훈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그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조용하고 단단한 선택이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날 밤 그는 백두의 사진을 꺼냈다. 함께 산책하던 순간 집마당에서 장난감으로 놀던 모습, 그의 다리 옆에서 잠들던 시간들. 사진 속의 백두는 여전히 밝았고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김재훈은 조용히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곳은 백두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다시 백두를 찾아 나섰다. 이번에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었다. 그것이 옳다고 믿는 마음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없다 해도 최소한 그 선택의 무게를 견디고자 했다. 그 무게는 고통스럽지만 비로소 진실했다. 백두는 갓길에 남겨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낯선 기척이나 위협은 없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 속에서 불안은 서서히 스며들었다. 김재훈의 뒷모습을 향해 마지막으로 바라본 그 순간 이후 백두는 익숙했던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다. 냄새도 소리도 온기도 모두 사라졌다. 대신 바닥의 열기와 낯설음만이 남아있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춰있는 것이 더 두려웠다. 결국 백두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움직임은 느렸고 그 속도는 주변의 무관심에 삼켜졌다. 백두가 있는 위치를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나가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짜증 섞인 경적을 울리며 지나쳤다. 일부 운전자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핸들을 꺾어 백두를 피했지만 그것은 조심이 아닌 귀찮음에서 비롯된 회피였다. 백두는 그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고 누군가가 고통 속에서 기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백두는 그 무관심의 중심에 있었다. 움직임은 서툴고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도로 옆으로 이어진 좁은 공간을 따라 백두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 순간부터 통증은 익숙해졌고 감각은 둔해졌다. 하지만 의지는 꺼지지 않았다. 백두는 기다렸다. 누군가 돌아와 줄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다.
대신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본능이 남아 있었다. 그것이 사람이든 음식이든 그저 멈추지 않을 이유든 무엇이든 좋았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현실이었다. 도로는 멀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낮과 밤이 반복되었고 백두는 조금씩 지쳐갔다. 기운이 빠져나가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 끈기는 기억에 기대고 있었다. 함께 했던 시간들, 김재훈의 목소리, 따뜻했던 손길. 그 기억들은 고통 속에서도 백두를 움직이게 했다. 그 기억마저 없었다면 멈추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다. 사람들이 백두를 본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그러나 그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떤 이는 차창 너머로 사진을 찍었고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 유기견이 도로 옆에서 기어가고 있어요. 불쌍하네요. 그러나 그 글은 몇 개의 좋아요를 받은 뒤 사라졌다. 아무도 차를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물 한 모금 건네지 않았다. 불쌍하다는 말은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이었다. 백두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느낄 수 있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그 거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다.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불편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면 그만이었다. 백두는 그 거리 속에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 몇 번인가 백두는 멈춰섰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멈추면 정말 끝일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움직였다. 한 걸음씩, 단 몇 센티미터씩. 그 과정은 길었고 시간의 개념조차 흐려졌다. 도로의 소음은 배경이 되었고 바람의 방향조차 알 수 없었다. 다만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이 사라질 것만 같았다.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 사이에도 수많은 차량이 백두를 지나쳤다. 누구도 차를 멈추지 않았고 누구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멀리서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백두를 가리켰지만 어른은 그것을 무시하고 차의 방향을 바꾸었다. 누군가는 창문을 올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백두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 냉담함은 몸에 새겨졌다. 길은 계속되었고 백두는 기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생존이라기보다 포기를 거부하는 태도에 가까웠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지만 백두는 증명하고 싶었다. 버려졌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그 증명은 백두에게만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다른 의미는 필요하지 않았다. 백두는 계속 나아갔다.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지만 멈추는 것보다는 나았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김재훈의 목소리조차 흐릿해졌다. 그러나 마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라도 괜찮았다. 단 한 사람이라도 멈춰 서 주기를 바랐다.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눈길이 닿기를 바랐다. 그 기다림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두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차는 끊임없이 지나갔고 도로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백두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백두 자신뿐이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남아있던 작은 불씨 하나는 꺼지지 않았다. 언젠가는 누군가 멈춰 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이유 없는 희망이었지만 백두에게는 충분한 이유였다. 그리고 마침내 어딘가에서 속도를 줄이는 차량의 소리가 들려왔다. 백두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음색이었고 멈추는 기척이 분명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낯선 향기가 가까워졌다. 백두는 익숙한 감정을 느꼈다.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서 맡았던 따뜻한 온기 같은 무엇.
아직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순간에도 백두는 경계하지 않았다.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무언가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였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으며 손끝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백두는 움직이지 않았고 대신 귀를 기울였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백두는 처음으로 멈추어도 괜찮다고 느꼈다. 처음으로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백두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첫걸음이었다. 그 남자는 이름표가 달린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름은 이성민. 도로 유지보수팀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이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근무가 길어졌고 계획에 없던 정비 구간까지 둘러보느라 귀갓길이 늦어졌던 날이었다.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갓길에 무엇인가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처음엔 쓰레기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멈췄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가자 그 모습이 뚜렷해졌다. 진돗개였다. 몸은 극도로 말라 있었고 털은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두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대신 앞다리만으로 천천히 몸을 끌고 있었다. 몇 미터 남짓 움직인 자리에는 희미한 피자국과 털이 남아 있었다. 성민은 그 광경 앞에서 말을 잃었다. 그 개는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오히려 체념한 듯 조용히 바닥에 웅크린 채로 있었다. 성민은 손을 뻗지 못했다.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이 개가 어디서 왔는지, 자신이 개입해도 되는 상황인지. 그러나 그 모든 생각보다 더 빨리 들었던 감정은 단 하나였다. 이 생명을 두고 갈 수 없다는 감정. 그는 무릎을 굽히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손을 내밀자 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마주쳤지만 그 눈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듯 텅 비어 있었다. 성민은 물병을 꺼내 손에 따라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개의 입 가까이에 가져갔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던 개가 물 냄새를 맡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몇 번 주저하더니 마침내 혀를 내밀었다.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동안 성민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 개를 두고 가지 않겠다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그는 조심스럽게 개의 몸 아래에 팔을 넣어들었다. 그 순간 개는 미약하게 몸을 떨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성민은 차량으로 돌아가 조수석에 담요를 깔고 개를 조심히 눕혔다. 에어컨을 켜고 물을 다시 한번 따라주었다. 개는 한동안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성민은 조용히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불안함이 아닌 안도의 느낌에 가까웠다. 운전하는 내내 성민은 말이 없었다. 개도 마찬가지였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창밖 풍경도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단지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두 존재는 같은 공간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성민은 처음으로 개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느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지,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하지만 그런 계산은 뒷순이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장소와 휴식, 그리고 최소한의 존중이었다. 도착한 곳은 그의 집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았고 혼자였다. 아니, 정확히는 둘이었다. 집 안에는 성민의 딸이 있었다. 이름은 이하윤. 11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지 3해가 넘었다. 성민은 하윤을 위해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고 대신 집 가까운 공무직으로 재취업해 매일 낮에는 일을,
밤에는 간호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윤은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고개를 들었다. 성민은 하윤에게 아무 말 없이 걔를 조심스럽게 안고 들어왔다. 그 광경을 본 하윤은 말없이 걔를 바라보았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걔와 하윤은 한순간에 서로를 알아보았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 익숙한 좌절,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은 마음. 하윤은 조용히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말없이 걔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윤은 조용히 말했다. 얘는 우리랑 같아요. 성민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걔는 하윤의 옆에서 잠들었다. 처음으로 두 생명이 같은 숨결로 같은 공간을 나눴다. 그 공간에는 연민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이해만이 있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해, 그 후 며칠 동안 걔는 집안에서 조용히 회복했다. 하윤은 걔에게 이름을 붙였다. 처음 들었을 때 놀라웠다. 하윤이 선택한 이름은 백두였다. 아무도 그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하윤은 그렇게 불렀다. 성민은 묻지 않았다. 단지 그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백두는 하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휠체어를 따라 거실과 복도를 오갔다.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백두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하윤은 백두에게 말을 걸었고 책을 읽어주었으며 함께 음악을 들었다. 둘 사이에는 언어가 필요 없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백두는 하윤의 곁에서 편안함을 느꼈고 하윤은 백두의 체온에서 위로를 받았다. 성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멈춰섰던 그날의 결정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멈추지 않았다면 이 만남은 없었을 것이다. 백두의 등 아래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단지 피부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회복되고 있었다. 성민은 병원에 문의했고 지역 동물단체에 연락했다. 움직임을 돕는 보조기구에 대해 알아보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모색했다. 처음에는 부담이 컸지만 하윤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성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백두에게 새 삶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구조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이 되는 과정이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성민은 그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날 밤 하윤은 조용히 말했다. 아빠, 백두는 다시 달릴 수 있을까?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그리고 그 방법은 이 가족의 두 번째 기적이 될 것이다. 이성민은 백두의 두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을 눈치챘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전에 체념 가득했던 표정이 옅어졌고 하윤과의 하루하루가 백두를 변하게 만들었다. 백두는 여전히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지만 더 이상 땅만 바라보지 않았다. 하윤이 바퀴를 굴릴 때마다 백두는 그 뒤를 따르려 애썼고 휠체어와 백두의 움직임은 어느새 리듬을 맞추기 시작했다. 성민은 인터넷을 통해 반려견 휠체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국산 제품부터 수입 장비까지 종류는 다양했고 가격대도 제각각이었다. 하윤과 백두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결심했다. 단순한 동정이나 일시적인 보호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병원에 문의하고 지역 재활센터에 협조를 구하고 반려동물 케어 전문 자문까지 받았다. 그런 노력은 모두 말없이 이어졌지만 그의 선택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갔다. 며칠 후 성민은 작은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윤은 그 상자를 보는 순간 무엇인지 알아챘다. 박스 안에는 맞춤 제작된 반려견용 보조기기가 있었다. 부드러운 스트랩, 가벼운 바퀴, 조절 가능한 프레임. 그 모든 요소는
백두만을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백두는 그녀의 눈빛에 따라 몸을 맡겼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조금씩 체중이 분산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세가 되었을 때 백두는 다시 주변을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마당에서 백두는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처음으로 몸을 움직였다. 하윤은 휠체어에 앉아 옆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둘의 바퀴가 동시에 바닥을 누르며 움직일 때 성민은 멀찍이 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백두는 더 이상 땅에 몸을 붙이지 않았고 하윤은 외롭지 않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멈춰있던 삶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마당에서 휠체어 탄 아이와 보조기를 단계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은 부드러워졌고 일부 이웃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백두에 대해 설명했고 사람들은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조용히 격려의 말을 남겼다. 누군가는 작은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또 다른 이는 병원 정보를 전해주기도 했다. 조용한 연대가 시작된 것이었다. 학교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이후 친구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백두와 함께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해 올리자 반응이 이어졌다. 동급생들은 댓글을 남겼고 교사들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일부는 백두와 하윤의 이야기를 교육자료로 활용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하윤은 그 모든 변화가 낯설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변화가 자신과 백두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는 방법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성민은 밤마다 집안을 돌며 조용히 정리를 했다. 백두의 약을 챙기고 하윤의 휠체어 상태를 점검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바빠졌지만 그 바쁨이 피곤하지는 않았다. 대신 매일의 루틴 속에서 생기는 안정감이 컸다. 삶이 정돈되어 간다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때로는 하윤과 백두가 함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기도 했다. 백두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비록 예전처럼 달릴 수는 없었지만 바퀴 덕분에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했다. 무엇보다 하윤과의 동행은 그 어떤 치료보다 효과적이었다. 둘은 함께 아침을 맞이했고 함께 잠들었다. 움직임의 제약은 있었지만 마음의 교류에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백두는 하윤에게 친구이자 형제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하윤은 백두를 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다. 어느 날 하윤은 성민에게 물었다. 왜 백두였어요? 성민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그렇게 불렀다. 하윤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은 필연처럼 이어졌다. 김재훈과의 시간, 버려졌던 순간, 그리고 다시 만난 가족. 백두의 이름은 하나의 다리 역할을 했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실마리가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백두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하윤 역시 꾸준한 재활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다. 성민은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자신 역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누군가를 위해 다시 살아간다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날 밤, 성민은 작은 노트를 꺼내 몇 자를 적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이 하윤과 백두, 그리고 자신에게 모두 해당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면 어떤 고비도 지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성민은 백두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달려보자.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백두는 하윤 옆에 다가가 조용히 머리를 기대었다. 둘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의미 있는 움직임, 작지만 단단한 변화, 그리고 여전히 살아 숨쉬는 희망이 있었다.
백두와 하윤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게 흘러갔다.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두 생명의 움직임은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마당에서는 휠체어 바퀴와 보조기의 고무 바퀴가 동시에 바닥을 누르며 만들어내는 소리가 잔잔한 리듬처럼 퍼져나갔다. 성민은 여전히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설명되는 듯한 시간이었다. 백두는 예전처럼 뛰거나 짖지 않았지만 그 대신 조용히 곁을 지켰고 하윤은 매일 아침 백두에게 인사를 건넸다. 서로의 일상이 서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하루하루가 채워졌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아이들은 가끔 마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백두를 구경했다. 어떤 날은 이웃이 간식을 건네기도 했고 어떤 날은 누군가가 직접 만든 천으로 백두의 보조기 스트랩을 덮어주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조금씩 조용히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하윤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담임교사는 백두와 하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에세이 공모전에 출품해보자고 제안했고 하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글을 쓰기 시작했다. 종이에 써 내려간 문장 속에는 단순한 일상만 담긴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외로움, 분노, 좌절, 그리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작고 단단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글을 쓰며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단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세상과 단절됐다고 느꼈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모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글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고 학교 내 작은 전시회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었다. 하윤과 백두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동정의 소재로 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심은 어디서든 전해지는 법이었다. 성민은 그런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해온 모든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 그 무렵 김재훈은 우연히 그 이야기를 접했다. 직장 동료가 보여준 기사 한 구석에 휠체어를 탄 소녀와 보조기를 착용한 진돗개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사진 속 개의 눈빛, 그리고 귓가에 맴돌던 그 익숙한 이름. 백두. 몇 초 동안 숨을 쉴 수 없었다. 숨겨두었던 기억이, 미뤄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그날 저녁, 김재훈은 집에서 오랫동안 그 사진만 바라보았다. 수지는 이미 그의 곁에 없었다. 결정은 오래전에 내려졌고 그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백두는 그가 떠났던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만나 다시 일어섰다. 그것은 기적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그를 더 깊은 후회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백두가 살아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자신이 잃은 것을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았다. 몇 주 후, 하윤의 학교에서는 작지만 따뜻한 행사가 열렸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라는 이름 아래 하윤과 백두가 함께한 여정을 담은 사진들과 짧은 글거들이 전시되었다. 성민은 아이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용히 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윤은 백두 옆에 앉아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했고 백두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천천히 움직이며 관심을 받아들였다. 누구도 백두에게 동정을 보내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는 눈빛만이 오갔다. 이 행사가 끝날 무렵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익숙한 그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멀리서 백두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돌렸다. 성민은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어떤 설명을 듣지 않아도 괜찮았다. 세상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었다. 김재훈은 끝내 다가오지 않았고 그저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고개를 숙인 후 돌아섰다. 성민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백두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바뀌었다. 하윤은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백두는 보조기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성장하고 있었고 함께 세상을 배워가고 있었다.
성민은 매일 아침 두 존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상처를 가진 존재가 반드시 약한 것은 아니라고. 누구든 버려질 수 있지만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종종 완전함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한다. 내 다리가 온전한 게 두 다리로 서 있는 사람, 그런 모습만을 정상이라 믿는다. 하지만 성민은 깨달았다. 완전함이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하윤과 백두는 그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완전했다. 어느 날 하윤은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우리 이야기 책으로 만들면 안 돼요. 성민은 놀랐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야기는 특별했기 때문에 남길 가치가 있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선택을 바꾸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누군가가 물을지도 모른다. 그 개는 왜 두 다리밖에 못 썼어요? 그때 하윤은 말할 것이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 멀리, 누구보다 깊게 걸었어요. 마음으로요. 버려졌다고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백두가 걸어간 그 길 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되새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생명에는 완전함의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어떤 존재든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손길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작은 선택 하나가 어떤 존재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채널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와 묵직한 울림을 담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별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별표 느끼신 점을 별표 댓글로 나눠주세요. 별표.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꼭 별표 구독하기 별표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